공부에 신경 쓰는 그런 부모님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은,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지능에 대한 진실이 있나요? 예전에는 사실 IQ 보통 그런 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IQ가 높으면 뭐 공부를 잘하고, 그렇지 못하면 잘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IQ 하나에 어떻게 보면 지능만을 테스트했다면, 지금은 뭐 다중지능 해가지고 8개의 지능을 검사를 하고 이렇죠. 그래서 어느 한 지능만 사실 뭐 발달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자기의 재능이나 이런 능력들을 잘 발휘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K-pop 이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술이나 이런 쪽에 그런 지능이 높다고 하면 그런 친구들이 말하자면 각광받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에 신경 쓰는 그런 부모님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은, 다중지능으로 따지면 그래요. 거기에 언어지능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논리수학지능도 있고, 막 이렇게 뭐 신체지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지능도 있고, 여러 가지 지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성찰지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다중지능에서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다중지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성찰지능이에요. 그래서 자기성찰지능이 상위 3개에 속하게 되면은 그 지능이 다른 지능들을 끌고 나간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학을 잘 못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수학을 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수학 공부를 더 많이 시키려는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럼 아이 입장에서는 되지도 않는, 이해하기도 않는 수학을 하다 보면은 좌절감을 더 느껴요. 그래서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이 아이의 자기 성찰지능을 한번 봐서 자기 성찰지능을 좀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쪽에 오히려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좀 내가 예시를 들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딸의 다중지능 검사를 한번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딸이 학교 다닐 때 그래도 수학 그 어떤 모의고사라든가 학교에서 하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걸 보면은 수학 성적이 상당히 그래도 좋게 받아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아이는 논리수학지능이 좀 높겠구나 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다중지능 검사 결과는 정말 의외였어요. 저희 아이의 논리수학지능은 거의 모든 지능 중에서 거의 최하위 수준에 있었어요. 그래서 논리수학 지능 내에서도 뭐 학교 수학 이런 그런 게 있는데, 세부지능으로 학교 수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지능이 40점인 거예요. 40점은 어떤 척도에 해당이 되냐면 낮음하고 보통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40점을 맞은 아이가 이 수학을 잘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는 수학을 항상 잘해온다라고, 이렇게 점수를 잘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지능을 딱 보니까 자기 성찰 지능이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높은 거예요. 9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성찰 지능의 또 하위 지능에 보면은 어떤 지능이냐면 메타인지.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통 이야기하는 메타인지. 그 다음에 또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효능감은 내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하면 할 수 있지 라는 게 이제 자기 효능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물어봤어요. 야, 아빠는 생각하기에 네가 수학을 그래도 잘 맞아오니 너는 논리수학 지능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정말 의외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아빠가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아빠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 라고 아이한테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있잖아요. 일반적인 아이들이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다른 애들이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성찰증에 있는, 말하자면 자기 효능감, 이게 이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것들이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의 논리수학 지능이 만약에 낮다 그러면은 자기 성찰 지능 이런 걸 봐서 자기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아이들이 효능감을 높여주면 나중에 아이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수학이나 이런 것들도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성찰 지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성찰 지능 크게 중요한 요소로서 메타인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 효능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메타인지를 강화하는 부분이에요. 메타인지는 어떤 거냐면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게 메타인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다녔을 때 아마 저 다닐 때 이제 공통수학 뭐 이런 수학이 있었죠. 그 두꺼운 책들. 그러면 저도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책을 보면 어때요? 3년이 지난 후에 책을 보면 앞부분만 새카매요. 뒷부분은 상대적으로 하얗죠. 이게 말하자면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확실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완벽하게 알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와서 또 복습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만 계속 복습을 되풀이하다 보니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메타인지가 높은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모르는 것만 체크해 놓는 거예요. 실수했던 거 이런 것만. 그러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돌아왔을 때도 다른 것은 보지 않아요. 이미 그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높은 아이들은 만약에 시험을 보고 오잖아요. 그럼 아이한테 시험 잘 봤니?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뭐 3개 틀린 것 같아. 뭐 몇 개 틀린 것 같아. 라고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메타인지가 낮은 아이들한테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엄마 결과가 나와봐야 알지 지금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뭘 몰랐고 뭘 알아서 맞췄고 이거를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메타인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 과정에 대해서 첫 번째 그런 대화를 나누는 그런 것들이 또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이해하기 어려웠니?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설명을 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잘 알면 설명, 잘 모르면 설명하지 못하는 거죠. 아는 것하고 아는 것 같은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내가 말로 타인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이걸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을 시키는 거죠. 뭐 또 두 번째로는 뭐 학습 일지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은 도움이 돼요. 무엇을 배웠는지 또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그래서 다음에는 어떻게 이 문제를 뭐 이렇게 푼다든지 어떤 푸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기록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해 보는 것도 많이 도움이 돼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소리내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풀이의 과정을 말로써 이렇게 소리내서 하는 거죠. 이런 활동도 메타인지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오류 분석, 그래서 틀린 문제를 뭐 이렇게 보는 건데 단순히 정답을 고치고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런 오류가 생겼는지 분석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 메타인지에서 두 번째 자기 효능감을 이제 키우는 방법이죠. 자기 효능감은 작은 성공을 자주 경험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성공을 경험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지금은 내가 모르지만 나는 하면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나이가 좀 먹어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만약 어떤 뭐 동영상 제작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부모님이 아이한테 물어봐요. 야, 아빠가 동영상 제작을 좀 하려고 하는데 이거 좀 도움이 돼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았어, 아빠. 요즘에는 유튜브를 보면은 별의별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다 돼요. 제가 한번 보고 나서 아빠한테 알려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기 효능감이 낮은 아이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빠 그거 나도 안 배워서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것은 지금 그 일을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은 모르지만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 효능감을 키우는 게 엄청 중요한데 이건 어떻게 해서 키울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과정 중심의 피드백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결과보다는 과정, 그 다음에 어떤 전략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피드백이 아이들한테 아주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네 이것보다는 어려운 부분에서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뭐 어떤 방법을 시도한 것이 되게 인상적이었어?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 구체적으로 그 피드백한 그거를 가지고 본인을 인식을 해요. 그래 나는 포기하지 않고 시도를 통해서 결국은 해내는 사람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롤모델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해요. 예전에 지금은 그런 책이 아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뭐 공부 역전의 비밀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뭐 중학교 때까지 공부 지지도 못했던 어떤 친구가 고등학교 가더니 공부 열심히 해서 뭐 S대에 갔어 막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열심히 했어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또는 부모가 어려운 것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도 아이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대화 훈련이에요. 긍정적인 대화 훈련. 그래 스스로가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하고 할 수 없다고 믿으면 못해요. 우리의 뇌는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하는 방법을 찾게 돼요. 그런데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포기를 하는 거죠. 뇌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암시라든가 긍정적인 자기 피드백 이런 것들은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재구성하는 거예요. 실패를 갖다가 개인적인 결함이나 능력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나는 더 이상 안 돼. 난 머리가 더 이상 안 돼.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일은 실패했더라도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면 또는 다른 일은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야만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그걸 키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